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62명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50%가량 증가했습니다. 초기 감염 시에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경우는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속항원 검사가.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는 PCR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된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한테 정랑을 한번 가격대갖고서 한 5, 6m 쭉 올라갔다가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겁을 안 먹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 소득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이번 대선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둔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안개 속 혼전양상입니다. 민심을 잡기 위한 각종 공약들,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심 행보 중 보였던 눈물의 의미부터 자신을 둘러싼 의혹 또 대선 판세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숫자가 벌써 7,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오미크론 확산 영향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감염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예상했던 대로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중증도는 낮지만 전파력이 워낙 높아서 사회적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일째 7,000명대를 기록하면서 7,513명입니다.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수치이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600여 명, 2주일 전보다는 4,500여 명 많습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62명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50%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확진자는 4,830명이 나왔으며 특히 국내 발생은 폭증세를 보이면서 우세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은 2배 이상 높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높아 사회적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발생 시에는 방역, 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 중증도는 낮지만 사회적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박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입원과 사망의 위험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주요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높음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비상 상황이라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우세종 기준인 50%를 넘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대응 체계 신속 전환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총리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 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검사 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의 정보를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 협력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설 연휴 이동과 만남이 오미크론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 설을 안전하게 보내야만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차분하게 설 명절을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불가피하게 고향을 찾는다면 3차 접종을 마치고 출발 전 꼭 진단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일상 복귀 전에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순방 이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정부는 특히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이르면 이달 말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일주 만에 2배 가까이 늘며 결국 50%를 넘겼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체계가 델타 변이 기준으로 하루 확진 13,000에서 14,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위중증 위험이 낮아서 대응 여력은 더 커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잠복기와 감염 기간이 짧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진단 검사 체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1월 26일부터 4개 지역이 우선 적용되고요. 나머지 전국 확대에 대한 부분은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신속 항원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는 감염됐는데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초기 감염 시에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경우는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속항원 검사가.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환자가 여전히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는 PCR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된다. 아직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PCR 검사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격리해 확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의 핵심인 동네 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치료 역시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방역 체계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거라며 확진자 폭증과 피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는 26일 광주, 평택 등에서 시작이 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를 집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신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격리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하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인데 자칫 통제력이 느슨해져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중 기자입니다.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지역은 경기도 평택과 안성, 광주광역시와 전남 등 4곳입니다. 일찌감치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서 환자가 급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권역별 오미크론 검출률을 봐도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순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핵심은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집중해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관리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관리 기준도 바뀝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고 밀접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오미크론의 잠복기나 감염 기간이 델타보다 짧은 만큼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고 의료체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통제력이 느슨해져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일상 의료기관에서의 그런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들을 보게 됐을 때에 결국은 이제 그런 지역사회에 이제 소리 없는 전파나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PCR 검사 여력 등을 고려해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YTN은 일주일 동안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현실, 또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2년 전 겨울 의료 공백 속에 목숨을 잃은 17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입이 그때 그대로, 그때 가방 안에 있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책도 보면 그때 마스크 사려고 추위에 떨며 긴 줄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땀 뭉쳐주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엄마 나 정말 아프다. 엄마 나 아파. 14번이나 검사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폐렴. 사실은 그 나이에 보통 아주 특수한 병이 아닌 상태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다는 것은 현대 21세기에서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원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겁이 나니까 받지를 못한 거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으며 유난히도 추웠던 2년 전 겨울 대구.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열이 이렇게 나고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링겔에다 맞춰가지고 체온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니까 병원에 와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이미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메르스의 교훈. 500장 넘는 이 보고서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확진자 동선 추적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예리한 칼날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문 열려 있지? 하지만 대유행이 오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건 확진자 동선 추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민간 병원도 아닙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허름한 공공병원입니다. 2015년과 2020년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면 메르스의 교훈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병원이라 해도 뭐 불과 성남의료원 하나 정도 개원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병원 병상을 늘리거나 인력을 보충하거나 또 예산을 많이 늘리거나 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금 됐는데 2년 동안에 벌써 2차, 3차, 4차, 5차 대유행까지 지금 오고 있음에도 사실은 항상 똑같은 것이 어쩜 이렇게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도 아버지의 사투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산 어려운 정도만 있었어도 유비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YTN 권석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전국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에 앞서서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며 거듭 큰 절을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성남에서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는 화장실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소년공 시절을 떠올리며 시작한 연설에서 시종일관 흐느꼈습니다. 가족사와 얽힌 이른바 욕설 논란을 거듭 사과했고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예정이 없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과와 함께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쇄신 의지에 발맞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사실상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586 그룹 용퇴론 등 추가 쇄신을 압박하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이 후보는 측근들의 결단을 반성과 새 시작의 뜻으로 평가하면서 이른바 586 정치인들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분들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후보는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며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성과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쇄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묘수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 기자가 말한 이재명 후보의 묘수는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배우자 김건희 씨가 홍준표, 또 유승민 측에서도 구술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선제 타격론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던 윤 후보가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날을 세우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벌인 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이어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 능력인 이른바 킬체인 확보를 거듭 강조하며 현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정구급 연합연습 정상 시행과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도 공약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당내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측이 구술했다고 발언한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공영방송이 뉴스를 통해 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제기된 등판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발언 관련 논란에는 신속히 고개를 숙여 공방을 막고 보수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이슈에는 강경 발언을 내어놓으며 지지율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렇게 윤 후보 측은 사과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무속 논란에 맹공을 퍼부었고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집중 공격했습니다. 대선 민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여야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인 친분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주술 대통령이다, 관계가 깊어 매우 위험하다며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또 무속인 말에 따라 청와대에 가면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도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까지 도사의 말이나 영적인 끼에 의존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세대포 이론을 겨냥해 염장을 질러가며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은 거라며 대선이 끝나도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개발을 이미 LH가 하고 있는데 그걸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땅 산 사람도 있습니다. 간이 보죠? 네. 미쳤던 거죠? 네.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고 짜고 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를 거듭 꺼내며 도덕성 논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형평성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평소 욕설이라든지 기타 형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이 보도를 해줄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형수와 조카에게 사과하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괴롭힌 죄를 먼저 용서받고 대선에 임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 계속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이 후보가 능력과 도덕성에서 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들의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범죄가족단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과 사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 접전 속에 대선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네거티브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4시간 멈춤 없는 구조와 또 아파트 상층부에 대한 정밀 수색도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 틈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역부족인 작업에는 작은 굴삭기도 동원됐습니다. 붕괴 사고 2주째, 건물 상층부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잔재물 제거, 해체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다른 그 연관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24시간 밤낮 없는 수색 구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실종된 작업자를 찾는 게 한시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 국제 구조 경험까지 있는 베테랑 구조대원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전국에서 온 도시 탐색 구조대원 17명을 7시 10분에 투입해서 사전 조사를 마쳤고요. 향후 작전 계획을 수립할 상황입니다. 최근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역수습본부와 함께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을 총괄하게 됩니다. 고층부에 쌓인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색 구조는 첩첩산중입니다. 건물 25층에서 28층 사이에 켜켜이 쌓인 잔재물만 30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고로 건물 내부가 텅 비어버린 채 외벽만 간신히 남은 것도 있어서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작업자 5명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실종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지시했고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지속함에 따라 23일부로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의 가족에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자발적 출국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란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즉 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BBC는 영국 외교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위협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약 절반이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열어두고 필수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스카이뉴스가 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비필수 인력을 철수하고 대사관은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는 현재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교관들의 가족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긴장감이 커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회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계자인데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오선근 제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모스크바의 오선근입니다. 예, 지금 모스크바 시간이 몇 시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오후 4시 1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시간이라면은 현지에서 뭐 조간도 나왔을 것이고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현지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러시아 언론들도 현재 연일 그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도 조금 전에 리포터가 나왔듯 그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너무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공식 반응을 냈습니다. 예. 오늘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정말 이상한 조치이자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평가절하를 했고, 그 러시아 언론들은 또한 그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그 니콜렌코 대변인의 언급도 전하면서 이 미국과 영국의 가족 철수 명령은 시기상조이자 지나친 경계라고 보도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사관 일부 직원 및 가족들이 그 철수한다는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사관은 평소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당시 러시아의 긴 연휴, 신년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했던 일부 일원과 가족들이 돌아왔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 측 자체에서는 뭐 전쟁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이 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인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일단 그 러시아 언론들은 공식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서방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주변 그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이 분명하게 정확히 방어 훈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미국에서 제기될 당시에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그 러시아와 국경지대에 그 이전과 다른 그 대규모 군사 훈련이나 군사 인프라가 배치된 것이 그 침공설의 시작이었는데요. 현재도 2월에 예정된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벨라루시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시의 연합 군사 훈련이나 또는 그 러시아의 그 4대 함대로 평가되는 발트해, 흑해, 북해, 태평양 함대가 전체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는 등의 뭐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규모의 뭐 훈련들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러시아 측은 이 모든 것이 정례적인 훈련이고 이 훈련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이 훈련이 방어 입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위기를 바라보는 그 외신이라든지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좀 심각한 것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그 접경 지역에서 어떤 뭐 분위기가 들리고 있다든지 어떤 소식들이 뭐 들려오는 건 없습니까? 일단 중요한 점은 그 러시아가 언급하신 것처럼 이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죠. 그 돈바스로 불려지는 이 도네츠크 공화국과 그 루간스크 공화국 인근에서는 그 연일 군사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들도 이 도네츠크 공화국의 수장의 언급을 인용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그 도네츠크 공화국에 대해서 무력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오늘 현재 내고 있어서 오히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면전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동부 지역에서 다시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이 참 여러 이제 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우려스러우고 이것이 더 커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분위기인데 혹시 그 교민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현재 있는 그 대사관 직원들이 철수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 신호를 읽힐 수 있거든요. 우리 교민들이 조금 뭐 반응한다거나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일단 뭐 키예프 쪽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곳 모스크바에서도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도 그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전면전에 대한 우려보다도 그 미국이나 유럽이 취할 수 있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우리 모스크바 교민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뭐 스위프트 금지나 아니면 그 반도체 수출의 금지 또는 그 러시아 국가 채권에 대한 금지 또는 뭐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금지 등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러시아 전문가나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교민들 입장에서는 전면전에 대한 우려보다도 어찌 보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우리 외교부에서 뭐 연락이 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공간이기도 한데요. 뭐 아직 현재까지는 뭐 지금 뭐 위협 상황이 실질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서 뭐 주의를 당부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실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러시아가 좀 강공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나토 측에서도 상당히 뭐 강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협상을 위해서 뭐 하나의 카드로 던지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뭐 추측도 나오는데 이건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물론입니다. 그 정치권이나 이쪽에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분위기나 언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뭐 일반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적게 보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용으로 양측의 무력 시위라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일단 지난주에 있었죠. 미러 외무장관 회담 이후에 예.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예. 일단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입니다만 만족할 만한 대화가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 입장 차이가 좀처럼 미국이랑 러시아랑 좁혀지지 않는 이유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입장이겠죠. 예. 안전에 대한 서로 국가 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있고 서로 지정학적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분위기에서는 어찌 보면 국가 안전이라는 부분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예. 지금 현재의 어떤 첨예한 대립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뭐 군사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또 연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성근 제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2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인화성이 높은 나일론 제품에 올마붙은 데다 일부 공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건물이 부서지고 휘어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밤을 새우며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다른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업에 걸친 소방당국은 나일론 완제품 보관 창고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창고로 진입이 어려워 진화 작업은 더뎠습니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그쪽에 그물이 붕괴돼가지고 물이 침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진단을 하며 조심스럽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지 22시간 만에 진화를 끝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생산과 포장 공장,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 불로 초기 화재 진화를 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시작된 불이 환풍기를 따라 제품 보관 창고로 이어졌고 인화성이 높은 나일론 제품이 타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본격적인 설 선물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계는 20만 원까지 올라간 김영란법 가격 상한에 맞춘 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굴비, 홍삼 선물 세트 같은 값 나가는 농축수산물이 대목을 맞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맞이한 대형마트의 선물 판매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물할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받을 때도 너무 싼 것만 받는 것보다. 김영란법을 정해놨으니까요. 그 밑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소비자한테는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후로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풀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임시 조치가 아닌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상 선물 가격의 천장 역할을 해온 법안이었던 만큼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이
선물 세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만 원 상향이 되고 나서 선물다운 선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한우를 비롯해 굴비나 견과류처럼 값나가는 1차 상품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홍삼과 같은 가공품도 우리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가 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바뀐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 세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선물 세트가 700품목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 확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참에 현재 3만 원인 공직자들의 외식 접대비를 5만 원까지 풀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애써 확립한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꼭 44일 남은 가운데 여전히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안개 속 대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현재 판세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어떤 전략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7개월 전에 뵙고 벌써 그러게 됐군요. 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이렇게 준비하실 때 보니까 종이 한 장 들고 오셨더라고요. 질문을 좀 메모를 해야 됐어요. 네, 질문지는 보셨는데 네. 제가 오늘 마침 기사를 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메시지 과잉이라는 표현이 있는 기사를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선대위 쪽 그 캠프 관계자들하고 많이 좀 조율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좀 주로 말씀하시는 편이세요? 캠프 선대위 메시지 팀이 당연히 다 준비해서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매우 길게 써놓죠. 근데 그게 제 의사 평소 생각하고 맞을 때도 있고 네. 또 다를 때는 또 제가 그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한 절반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조율하세요? 일단 의견이 올라온 거니까요. 제가 그 메시지 팀에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할 말을 메시지니 준비하는 거니까 네.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후보님 메시지 어떤 네.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나올지 한번 주목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 얘기를 먼저 하게 될 텐데 물론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아시겠지만 눈물 또 큰 절로 네네네. 장식을 했습니다마는 메타버스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또 뭐 정치적 고향이고 근거지 네. 경기적 포함해서 민심을 좀 둘러보고 계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7개월 전에는 이제 경선 국면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민심 어떤 게 가장 좀 뼈아프게 들리세요? 일단 이제 막상 현장으로 가면 네. 아무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이시니까 이제 에너지 넘치는 게 있고요. 현장으로 가면 일단은 머리 아플 일은 좀 줄어들긴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필요한데 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가끔씩은 이렇게 편지를 제가 요새 많이 받습니다. 자꾸 주세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뭐 지지자도 계시고 네. 또 비난하는 상대도 있고요. 또 항의하는 분도 많고. 편지로 항의를 합니까? 편지도 내용이 좀 항의성인 경우도 있고 피켓 들고 저한테 항의하는 분도 있고 꼭 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제 한번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알려면 현장에서 만나는 게 그래도 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서 머리는 좀 덜 아프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뵐 때보다는 예. 이제 소위 캠프에서 작전도 짜고 뭐 분석도 하고 네. 또 사람들도 만나고 조언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이러다 보면 사실 네. 머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합니다. 가장 필요한 거기도 최근에 하죠. 머리 아프신 대목은 어떤 건가요? 지지율일까요? 지지율이 이제 진폭이 클 때인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이제
사실 상대방의 실수로 예. 상대방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개선된 차원에서 상대방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네. 한 10%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연말에서 연초 국면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 일주일 사이에 다시 또 원래대로 복귀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막 들쭉날쭉 할 때 아무래도 말이 많아지죠.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거 있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그럼 그 잘못의 원인에 대해서 그럼 바로 지질 질문부터 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30%대 중반, 뭐 후반에 보이기도 하고 접전을 보이는 양상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는 오차범위 밖에 나온 결과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고 분석하십니까? 이를테면 또 박스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10% 후반대일 때부터 박스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도 역시 박스권이 맞죠. 이제 진폭이 크지 않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개 한 20% 중반 하다가 또 30% 하다가 35% 하다가 그나마 조금 올라가서 이제 40% 벽에 갇혀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저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급속하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그래프가 널뛰기를 하진 않죠. 네. 근데 상대 그래프가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의 혼선들이 좀 오는 측면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하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아무리 후보나 정치인들이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큰 흐름 자체는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뭐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조금씩은 개선되는 기미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지율 얘기한 김에 사실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가 난조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난세인 상황에서도 그 이탈했던 지지율이 더 잘 아시겠지만 후보님한테 가지 않고 또 안철수 후보에게 간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또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도 좀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사람들이 되게 또 그러기도 합니다. 변화를 바라죠.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 기대치를 채우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그러면 또 새 거를 바라고 변화를 바라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점을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변화는 온다. 그러니까 정부는 바뀌는 것이고 현 대통령이 출마를 다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잘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변화를 우리가 선택하자. 변화라고 하는 게 모든 변화가 좋은 건 아니고 퇴행적 변화, 더 나쁜 변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이제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막 주장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잠깐만 눈 감고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3월 9일이 지나서 어떤 세상이 열릴지 어떤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내 삶에 도움이 될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본인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뭐 그리 잘난 건 아니지만 실력 있고 또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했고 또 국민과의 약속을 96% 이상 열심히 잘 지켰던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표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봤냐면 매일 마음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2030 어떤 세대를 대변하는 표현 중에 뭐 그걸 다 대변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부 많은 적지 않은 표심을 대변하는 말 중에 매일 마음이 바뀐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정한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없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2030 특히나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20대 남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20대 남성 포함해서 20, 30대 이 청년 세대들한테 첫째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둘째는 정치를 하면서 어쨌든 국가 살림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많았죠. 성공도 많이 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그 풍요로운 사회를 살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방치했어요. 그래서 불공정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많아지면서 결국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이 오니까 당연히 경쟁은 격렬해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저성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는 상황까지 갔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가까운 시기에 현재도 네. 국가 살림을 책임졌던 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라는 점을 제가 이해하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더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후보, 정치 세력을 선택해야지 네.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걸 냉정하게 우리 판단해보자. 이재명은 기회를 늘려서 성장을 회복해서 정말 전쟁이 아닌 경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우리가 대목은, 잘못한 것을. 예, 잠시 뒤에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얘기할 때 또 네. 연장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할 네. 것 같아요. 이 후보님이 오늘 왜 오셨을까라는 네. 사실 그 시장이 어떤 윤영기나 네. 개인적인 좀 소외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좀 눈물이긴 네. 했거든요. 좀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 어쩔 수 없는 국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도 없는, 피할 수 없는 진퇴 유곡이라고 하죠. 예. 저희 형님이 어쨌든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셨고 또 시정에 개입하시고 이제 그걸 막으니까 막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저를 만나려고 하다 안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끔찍한 걸 아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저한테 해라. 네. 연결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안 해주니까 또 어머니를 할 수 없는 뭐 정말 어머니가 집에 못 있고 도망을 갈 정도 그런 심각한 일을 저질렀고 집에를 못 들어가시니까 이제 제 아내가 또 검사 좀 받자 했더니 인간으로서 참 할 수 없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제가 어머니 문제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공직자인데 참아야 되는데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제가 녹음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항의하고 이러다 결국은 이 일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형님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제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먼저 보내버렸고 그러다가 결국 이 수습되지도 못한 걸 보시다가 결국 또 돌아가셨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처참하고 또 안 하자니 또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 갔더니 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났던 거죠. 나름 저는 시정이 공직자의 삶이 이제 가족 친지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게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 어머니 또 우리 남아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이 가족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예. 그 생각이 나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갑자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눈물에 대한 어떤 의미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가족 얘기 사실 뭐 경선 국면에서도 그랬고요. 네. 지금 뭐 대선 본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족 논란 그리고 또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리포트에서도 무속 논란 포함해서 네거티브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거티브와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의 어떤 경계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권한 행사와 관계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결혼 전에 사생활에 관한 문제, 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지금의 삶과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들, 네. 단순히 흠집 잡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에 속하겠지만 네. 향후 권한 행사를 하는 것과 관계된 부분은 검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권한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겠다 또는 사적 보복에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네. 또는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논거를 가지고 타당하게 결정돼야 될 국가의 운명이나 국민의 삶이 혹시 다른 요소로 오염이 돼서 비선이나 아니면 비과학적인 영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좀 심각한 미래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규명하고 이 경쟁 과정에서 좀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좀 네거티브적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해야 될 저는 경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경로와 정책은 무엇이냐, 과연 그 약속을 진짜 지킬 것이냐, 그리고 그런 실력이 과연 검증됐냐, 이런 것들을 사실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요. 권한 행사와 관련된 일은 검증해야 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칠 수 요소들은. 있는. 그럼 네, 최근에 상대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씨 어떤 7시간 통화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거기서 나온 발언으로 오늘 모속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네. 그 대목에서도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한 행사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증 대상이라고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상대 후보 부인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후보 자신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 정말 이 국가의 운명을 혹시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네.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대안을 내시고 해결책을 찾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대통령의 지시 하나가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고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징표들이 꽤 여러 곳에서 제기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좀 해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주셔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석촌호수에서 있었던 즉흥 연설에서 나왔던 네. 이를테면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부분도 네, 그런 네. 맥락에서 좀 보면 될까요? 근데 이어지는 제가 부분이 그 있을까요? 말씀의 취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딱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론을 할지 말지 아마 그런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었던 네, 그때 그런 걸로 발언이 있었죠. 기억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아무리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쫙 보고 네. 확정적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증거와 상식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네. 특정인을 범죄자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황당한 일이고 예. 특수부 검사의 수사 방식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살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수부는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딱 정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 모으고 그에 배치된 증거는 다 빼면서 맞춰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심각한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면 시원해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증거가 모아진 걸 보니까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 데다가 상대 후보를 확정적 범죄자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어쩌고 하시면서 반드시 감옥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도 보면 그 표현 중에 내가 아마 가만 안 놔둘 거다 뭐 이런 표현들 예. 있는 걸 보면 제가 저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지 뭐 제 얘기를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없는 죄 만드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 또 재반박을 하신다면? 없는 죄를 만드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부 수사해서 기소한 경우 중에 네. 무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원래 유죄냐 무죄냐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로 하라는 게 법 격언인데 네.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을 많이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아시는 것처럼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면서 권력을 행사해왔죠. 그런 사례들도 지금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검찰 권력이나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형사사법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네. 정말로 위험한 것이거든요.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지키는. 그래서 그런 점에 걱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눈물과 함께 질문드렸던 큰절과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움직임, 쇄신과 관련된 얘기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큰절을 국민들께 올린 점과 맞물려서 또 최측근인 7인회가 후보님이 당선되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백의종군 네. 차원인데 이렇게 큰 맥락에서
이를테면 이제 7인 후에 어떤 백의 정부는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에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면이라면 네. 지금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586 용태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거든요. 맞물려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의 권력, 지방 권력,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통한 입법권까지 다 부여했는데 네. 과연 기대한 만큼 했느냐라는 점에 일단 의구심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뭘 좀 기대에 못 미쳤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중에서도 아니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잘못하지 않았냐, 이 정도 잘못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국민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 민주당을 용서하시라는 차원에서 계속 사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신년인데다가 사실 우리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두 달 전에 혼자 하셨는데 이번엔 같이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이제 경기도 공약을 하고요. 발표하니까 네. 이제 경기도 국회의원이 다 오셨더라고요. 다 오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새과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보기 안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과드리고 각오를 보여드리고 신년 인사도 겸해서 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다 응해 주셨고요. 네. 저는 당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쇄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저와 초기에 함께했던 이제 몇 안 되는 우리 가까운 의원들께서 네. 뭐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오늘 순회하다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네. 없었던 거군요. 근데 뭐 그런 논의 비슷한 걸 한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할 줄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예. 했고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 이제 사죄드리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계속 좀 우리 당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이 대목에서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네. 드리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큰 절을 올리고 또 눈물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진정성을 좀 헤아리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 이면에는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다급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시선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글쎄, 제가 그러면 지지율이 한 10% 계속 앞서고 있으면 안 그랬을까? 아마 제가 상대원 시장이라고 하는 네. 저희의 삶터이기도 했지만 우리 서민들의 정말 절절한 애환이 배어 있는 곳 아니겠어요? 예. 이게 똑같았을 것 같고요. 뭐 큰 절은 좀 덜 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는 게 맞고요. 국민들께서 다 용서해서 그냥 옛날의 감정 다 없던 상태에서 좀 객관적으로 당 대 당, 후보 대 후보 경쟁을 하라고 하셨으면 네. 뭐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 미움을 다 걷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태도,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불리는 그런 태도나 자세나, 또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꾸더라.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네. 힘들어하면 바꿔야지. 자기들이 정한 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냐. 당신들이 지배자냐.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지율에도 반영이 될 테고 네. 그게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그러면 쇄신 관련해서 추가 쇄신도 이어질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선 그러면 당은 선거 국면에서 당은 누가 지키냐, 무주공산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후보 입장에서 저는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당직자도 아니고 잠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거니까 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예. 아 정말 애쓰는구나, 이제 그만해라, 그만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다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586 용태라고 말하지만 저도 586이긴 한데 물론 그 좀 태생은 다르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물러나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렇다고 그걸 또 누가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참 어려운 과제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큰절과 눈물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오늘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공약도 네. 내셨거든요. 잠시 좀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제 경기도는 이제 서울과 분리되어 있긴 한데 네. 이제 서울과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제 경기도는 기반 시설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인데 네.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산 정책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당장 이미 많은 사람이 입주해 있는데 출근에 2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동 시간을 좀 줄여주자. 국가의 수도권 정책의 핵심은 교통 기반 시설 확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GTX 중심의 교통 체계로 가자. 전국은 KTX 중심의 교통 체계로 가자. 이제 항공 노선보다는 육상철도, 고속철도 중심의 체계로 유럽형으로 바꾸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기본 구상이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을 육박할 정도로 예. 인구의 4분의 1 거주하니까 수도권에 대한 공약을 저희가 좀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제가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 이제 속속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약이 좀 많이 길었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 핵심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봐서 거기에 중점이 두어졌던 겁니다. 네, 아마 지금 후보님이 직접 설명하신 공약을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상대 후보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을까, 네. 어떻게 논쟁이 벌어질까, 바로 토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당초 설 연휴 좀 초반에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네.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진 상황인데 토론은 지금 물론 날짜가 정해져야 네.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좀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신발을 하나 고르더라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만 놓고 이 가게는 이것만 있고 저 가게는 저것만 있으면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는 후보 간 토론을 매우 중시 여기고 법에도 아예 3번 이상 해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일부 후보들은 이제 안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지지율이 높고 토론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윤 후보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기회 공정성이 훼손됐다. 충분히 주장할 만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자 토론을 하자. 다 하자. 법에 정한 사람은 다 하자 했는데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다 안 하려고 하다가 이 후보하고 대장동 토론만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그거 하겠다 그것도 했더니 그러면 제한 없이 그럼 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비정상으로 온 건데 저는 뭐 다자 토론도 했으면 좋겠고요. 양자 토론도 어떤 형식이든 어떤 때이든 전 다 상관없다. 주제도 상관없다. 그럼 토론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시겠다. 네. 저희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하니까요. 그럼 만약에 양자 토론이 성사된다면 네. 윤석열 후보한테 물론 이제 선대위나 캠프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제를 만약에 후보님이 정하신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좀 논쟁을 하고 싶다 그런 주제가 저는 있다면 뭐 어디일까요? 주제 제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관한 정책도 사실은 뭐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복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이제 네거티브한 얘기들보다는 포지티브한 얘기를 좀 하자. 네. 그리고 전 정책은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같아진다고 봅니다.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네. 아마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똑같아질 거예요. 뭐 좋은 걸 다 하겠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험인데 문제는 이제 실천할 것이냐죠. 저는 그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과연 진짜 실천할 역량이 되고 또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결국 말로 결판 날 게 아니고 네. 내용으로 결판 날 게 아니고 과거에 공직을 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느냐. 예. 네, 저는 그걸 많이 설명하고 싶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얘기로 좀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후보님의 정책을 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쉬어갈 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만호 공급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책 기조를 좀 쭉 훑어보면 경제 대통령의 네. 방점을 찍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급 얘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 정부가 밝힌 건 한 206만 호인가요? 네, 그렇게 네.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311만 호 직접 좀 공약을 소개하신다면요. 이제 지금 이번 정부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실망을 느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무주택자는 집을 살 길이 네. 없어져 버렸고 이제 유주택자들 중에 1가구 1주택자들은 괜히 세금만 올라가지고 이사를 가려면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떼면 네. 낮춰 가야 됩니다. 같이 동등하게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예. 모두가 불편을 갖게 됐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시장과 국민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들 네. 결국은 국민들의 뜻이나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괜히 고집 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이제 사과드리고 네. 시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힘들다고 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부는 과거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공급량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냥 유지를 했는데 네. 이걸로는 안 된다고 지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급을 하자. 그랬더니 바로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외곽 지역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네. 유동성 축소로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를 가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대량 공급해서 어쩌자는 거냐 이런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예. 당연히 그 지적을 할 테니까요. 저는 조성 원가의 택지 위에 지어지는 건축 원가가 더해진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우리 국민들께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일생에 한 번은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면 어떡하느냐. 아니 그게 진짜 원가인데 원가로 공급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같은 경우 107만 호 정도라고 하지만 예. 서울 전체 집 숫자가 38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은 거죠. 물론 이 중에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옛날 집을 없애고 새로 지은 집도 포함되니까 순증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예. 물량으로는 사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 택지 조성비, 건축 원가, 그리고 재비용 등등을 합치면 되게 비싸도 2천만 원 초반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세가 지금 뭐 4천, 5천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꿈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들, 20, 30대들이 한 번은 자기 돈이 당장은 없더라도 10% 정도를 내고 LTV 제한을 좀 완화해서 네. 사서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게 이제 주택 문제 해결책도 되지만 자산 양극화를 막는 길이기도 하고. 그럼 이를테면 로또,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말씀하신 건데 로또 아파트란 어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집을 사주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그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 예. 이제 로또라고 하기 어렵죠. 지금은 이제 공급이 워낙 이제 공공 택지 공급이 워낙 적으니까 그 분양 받으려고 막 수십만 가구가 막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수억씩 생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급량이 뭐 50만 신규 세대, 신규 공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 정책 나왔을 때 이제 민심에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공급과 일반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어떤 수요, 그걸 네. 좀 그 사이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따로 갖고 계신 고민이 있는지, 또 더불어 앞서 시장의 불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차 3법을 지목하는 시장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네. 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인 거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아까 상대원 시장 거기 제가 살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그때 6개월이었죠. 네. 그게 어느 날인가 1년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그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4년으로 바뀌는데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원상 복귀시켰을 때 혼란이 앞으로 이걸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훨씬 클 것 같아서요. 좀 제도 정책을 좀 보고 그래도 진짜 문제가 있으면 좀 바꾸는 걸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폐지 대목 중에서 혹시 후보님이 아직 좀 더 다듬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눈여겨보는 대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서구 유럽에 비하면 사실은 그게 길지 않거든요. 예. 또 5%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자가주택 마련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네. 전에는 정부의 그 주택 공급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같이 살 경우로 상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35%에서 4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의 네네. 혼자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좀 다양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의 유형도 좀 다양화하자. 그러니까 당장 현금 전액 내고 사는 분양, 일반 분양형. 지금 임대에 살다가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분양을 받는데 네. 그 사이에는 법정 이자율 정도 증액되는 것만 감수하고 최초에 정해진 분양가로 분양받자. 또는 조금씩 사 모을 수 있게 하자. 지분 네. 적립형이라고 하죠. 또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공공주택으로 하자. 싱가포르는 80%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런 거에다가 아니면 잠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중산층용으로 좀 넓게 저렴하게 좋은 위치에 지어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다가 집을 구하면 이사 갈 수 있게 또 선택하게 해주자. 네. 또 공유주택 같은 것도 만들고 사회주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자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공급 물량을 늘려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네. 그건 뭐 모든 사람이 가진 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형도 좀 다양화하고 또 돈이 없어도 젊은 시절에 사서 평생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동원하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또 앞으로 추가 또 공약 정책도 지켜보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 빠른 공급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자기 살 집 말고는 내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지금 양도세를 중과를 했는데 일부는 버티시다가 그냥 시간을 지나버렸고 중과 대상이 됐는데 예. 작년 연말에 종부세를 중과를 당하고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주자. 그래서 제가 정책은 세금 걷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예.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회를 한번 주자라고 해서 한시적인 양도세 다주택 중과를 완화해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잘 안 받아들여서 사실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짧게 기재부가 왜 이 부분을 거부한다고 보십니까? 짧게 여쭤보면. 일관성 때문에 그렇대요. 정책 일관성. 네, 예.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성보다는 국민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도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일단 여야 모두 대체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고 또 35조 원으로 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합니다만 그 재원 마련 부분에서 조금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해도 우리가 월급 받아오면 그걸 어떻게 쓰려고 다 계획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다쳐가지고. 이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조정을 해보는데 잘 안 되면 빌려서라도 쓰고 네. 나중에 그걸 다시 갚는 거죠.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돈을 썼는데 네. 이미 올해 예산에서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연말에 악화되면서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비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0조 원 하자 그러다가 그거 꼭 합시다 했더니 선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또 50조 원 얘기하다가 하자 잘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최근에 35조 원 얘기를 다시 하셨는데 지금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기존에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지출 예산들을 삭감을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조건을 네. 달아놓은 거니까 그게 이미 예산 집행이 확정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야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깎겠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면 네. 윤 후보나 저 둘 중에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안철수 후보도 가능하면 5월 9일 이후에 국정을 맡게 될 사람들이 책임질 테니 일단 예산 집행을 해라라고 우리가 말해주자. 그래야 예. 정부가 부담을 줄이고 실제 하지 않겠냐 했는데 근데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정부가 예산 마련해 오면 하겠다는 얘기는 예. 결국 안 하겠다. 말로만 하자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치는 국민들의 편의를 좀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서 상대방을 증오하게 한 다음에 내가 표를 얻겠다 이런 정치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망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정부 협조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와의 어떤 면담을 좀 요구하실, 회동을 요구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거법 위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당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고 네. 제가 이제 방역 완화는 제가 총리한테 직접 부탁을 좀 드렸어요. 9시 너무 심하다. 세 차례 그 백신 주사 맞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풀어주는 게 어떠냐. 말씀드린 좀 빨리 해주시면 그 좋겠어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좀 계세요? 빨리 좀 해달라고 했죠. 지금이라도. 제가 어디 스포츠 마사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스포츠 마사지를 갔더니 9시에 문 닫아야 된다고. 근데 거기는 1대1로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를 마스크 끼고 하는데 네. 9시까지 하는 거하고 10시까지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그런 영역이 많다. 그래서 그런데 좀 골라서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좀 우리 총리님 이거 혹시 뉴스 보시면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그럼 앞서 저희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네. 잡으면서 이제 정부도 좀 방역 체계를 네. 바꾼다고 하는데 후보님의 그런 말씀을 좀 얹어서 네.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고 보고 제가 3, 4일 전에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는 감염 속도가 느리고 네. 치명률이 낮은 과거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원천 봉쇄하는 방식의 대응은 무리다. 이제 앞으로는 유연하게, 네. 스마트하게 디지털 방역을 시행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벌써 흘렀는데 그렇게 됐군요. 앞서 후보님과 네거티브 어떤 검증의 어떤 그런 경계를 얘기했었는데 아마 대장동 관련해선 검증 대상이라고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변수도 현재 진행형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후보님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기존 입장과 좀 다른 진술이 나온다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사실이 아니니까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민간 개발을 하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강요를 했는데 네. 공공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민간 개발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못하게 하니까요. 포기할 수는 없고 제가 70% 정도의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동원했는데 네. 확정적으로 반드시 일정액을 확보해라. 절대 업자들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한 게 제가 지시한 것의 전부이고 그래서 6,200억 정도의 예상 이익 중에 4,400억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건 너무 많다. 상대가 땅값이 좀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시가 했던 용역비 8억도 부과시켰고요. 예. 그러고도 부족해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관리 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대가를 받아라. 네. 그래서 그 280억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 5,8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받았는데 네. 그 기반 시설 말고요. 뭐 공원 이런 거 말고 해당 지역 공원 말고 저희가 받은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제를 삼으면 사실 LCT나 여주의 공흥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가 허가해주면 민간업자가 100%다 가지는 건데 네. 그게 더 나쁜 거지. 저희가 이게 환수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들께는 100% 환수 못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팀의 부정 대출을 봐줬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저축은행. 또 부친의 집을 그 멤버들의 누군가가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검찰 간부 출신들 이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왜 국민의힘은 이걸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냐? 왜 LH한테 공공개발 포기시켰냐? 이 점에 대해서 제외하지 말고 네. 성역 두지 말고 다 수사하자. 특수부가, 특별검사가. 네.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중립적인 공정한 사람으로 하자. 조건 달지 말자. 예. 대선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하자. 이런 조건으로 특검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공개적인 말씀이었고요. 그랬더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또 왜곡을 해가지고 대선 후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자 이랬더니 라도를 빼고 제가 대선 후에 하자고 미뤘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거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또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사실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30초만 더 드리면 설 연휴 앞두고 있거든요. 네.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설 어렵긴 하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대선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리더,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인재, 정책, 진영 가리지 않고 써서 실적을 내온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좀 더 나아질 거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원래 지켰던 사람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YTN은 이렇게 새해 들어서 대선 후보 인터뷰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가 출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출연 요청을 해둔 상태거든요. 두 후보의 인터뷰도 하루빨리 진행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YTN도 유권자와 함께 후보님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저렇게. 고생하셨어요. 여기 오시는? 아니요, 저 여기가 고향인데요. 맞습니까? 부산 사람입니다. 저 부산 사람인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많은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되면은 좀 마트 좀 허가 좀 많이 내주지 말고 다 시장을 좀 살리도록 해주세요. 예, 제가 마트 허가를 다 내주고 시장이 자꾸 죽는다 이니까. 저만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이거든요. 예, 염려 마십시오. 예.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후보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 설날 떡국 먹고 나서 처음 뵙습니다. 네. 틈이 없어요. 다 알아. 꽉 제대로 돼. 알찬 사람이야.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 뭐든지 간에 인생은 포기하는 걸로 그 사람의 구실을 하는 수가 많아요. 붙잡고 있음으로써 누추하게 되고 우리 나라가 가진 인물이니까 인물. 아유 왜 그렇게 됐지 또? 그 안일화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이야기는 네티즌들이 만든 이야기였었고 저는 제가 갈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두 자릿수 진입 이후에 살짝 정체되는 느낌인데요. 세 자릿수 안 됐죠 아직.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곽 전 의원이 2016년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58일 만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알선 상대방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영장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다른 금품 수수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측은 위법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님이 인정은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말씀하기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 가운데 드러난 금전 관계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검찰은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도 차례로 불러 화천대유와의 대가 관계를 추가 조사했지만 아직 혐의를 구체화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대장동 5인방 재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윗선 개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등 곽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 윗선 로비 수사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밤 9시쯤 철제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이던 군산 시내 한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인 근로자 44 A씨가 작업 과정에서 떨어진 철판에 깔렸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공장 대표이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조치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장 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머리를 3개 맞은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안타까운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이 바로 가축 방역 노동자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집단 파업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송아지 목에 줄을 겁니다. 가축 전염병 검사를 위한 체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낌새를 느낀 송아지가 이리저리 도망다니지만 한 사람이 제압하기엔 힘이 붙입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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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런 가축 검사 과정에서 다치는 방역사들과 검사원들이 많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덩치 큰 가축한테 들이받치는 건 예산일이고 주삿바늘에 찔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핵이나 브루셀라, 큐열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가축방역본부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업무상 재해 비율은 7.4%, 국내 산업 평균의 15배를 넘습니다. 황소한테 정랑을 한번 가격돼 갖고서 한 5, 6m 쭉 올라갔다가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부를 안 먹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 소들이 겁나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량마저 살인적입니다. 특히 방역사는 전국에 500명도 채 되지 않지만 맡아야 하는 가축은 2억 4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방역사 한 명당 48만 마리를 맡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저런 악조건에 무기계약직인 이들의 평균 재직 연수는 5년 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가축방역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축방역 국가에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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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자체도 위험한데 2인 1조 근무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 인력 1,800명을 투입해 가축 방역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현장 운영과 운영에서 좀 차질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제 방역지원본부 그 분들한테는 처우 개선을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다만 가축 방역사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돈줄 조이기 우려에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1일 종가보다 1.49% 하락한 2,79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800선 아래로 내려선 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 정책을 시작할 것이란 우려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의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구경찰청이 교수 채용 비리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서 오늘 오전 경북대학교 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초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현직 교수의 제자인 지원자를 뽑으려고 심사 기준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기시험 과정에서도 감독관이 사전에 모의해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북 포항시 죽도동 5호 광장 교차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가 크게 부서졌고 교차로 신호등과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려고 화단 쪽으로 진입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일 3월의 초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에도 예년보다 7도가량 높아 큰 추위 없겠고 낮 기온도 5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새벽에 중부 서해안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아침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지만 영서지방에는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0도, 광주 3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